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최정원 작가의 단편소설 애플망고입니다. 이 작품은 최정원 작가의 신간 애플망고의 표제작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집은 함께 실린 다른 작품들도 좋아서 소장하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요. 단편소설 애플망고는 한 여인의 일생이 호수에 비쳐 보이듯 크고 작은 바람 따라 일렁입니다. 바람의 종류는 많을 텐데요. 과연 이 여인에게 불어온 바람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해서 어쩌지요? 주임 교수의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뇌리에는 주임 교수 입에서 나오게 될 다음 문장이 영감처럼 떠올랐다. 가을 학기부터는 커리큘럼에 좀 더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곧 여자의 영감은 빗나가고 말았다. 뜻밖에도 해촉통보였다. 해촉통보는 주임 교수의 뜻이 아니었다. 모르긴 해도 여자의 잘못도 아니었다. 절망의 물결이 한 차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주임 교수는 여자에게 차를 권했다. 여자는 탁자 앞에 앉으며 찻잔을 건네주는 주임 교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주임 교수 얼굴 근육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참, 장 선생은 커피 안 하시죠? 여자는 짧게 대답했다. 네. 곧 주임 교수가 잘 익은 애플망고 하나를 들고 와서 마주 앉았다. 껍질을 깎아 길이와 폭을 균형 있게 잘라 담은 접시를 여자 앞에 놓으며 주임 교수가 말했다. 이것 좀 드세요. 애플망고입니다. 애플망고를 본 순간 여자의 동공이 커졌다. 여자는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어서 잠깐 눈을 창 쪽으로 보냈다. 곧 눈길을 바로 하고 나서 포크로 한 조각을 집으려다 애플망고 조각이 포크를 떠나 탁자에 떨어졌다. 다시 포크로 한 조각을 집어 입안에 밀어 넣었다. 애플망고 맛은 그대로였다. 달라진 건 애플망고를 대하는 여자의 마음이었다. 주임 교수의 입에서 나올 다음 문장은 지나치게 더뎠다. 접시에 담긴 애플망고가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비로소 주임 교수의 반응이 정리됐다. 갑자기 윗선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주임 교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또 한 차례 했다. 단순히 미안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미안해 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니 오히려 여자 쪽이 더 미안해졌다.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견뎌내야 했다. 그것이 현재 여자의 위치였다. 그렇더라도 자신이 왜 해촉을 당해야 했는지 궁금했으나 물을 수도 따질 수도 없었다. 윗선이 주어라면 누굴 말하는 걸까? 총장은 아닐 테고 총장 아래 선이라면 설마 부총장? 그쪽은 절대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유는 맨 처음 여자에게 강의를 준 사람이 부총장이었기 때문이었다. 망고 접시가 완전히 비었을 땐 이미 서로가 필요한 말은 다 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분위기였다. 주임 교수의 방을 나온 순간 여자의 입에서 긴 한숨이 나왔다. 여자는 겨자색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걸으면서 자신의 삶을 상상해 보았다. 흡사 지나치게 숙성돼 있어서 포크로 집는 순간 뭉개지는 애플망고 같은 삶. 여자의 입에서 잠깐 헛웃음이 나왔다. 저만치 외벽이 화강암으로 된 도서관 건물 옆
하얀 페인트로 칠한 미술관이 눈에 들어왔다. 미술관 건물과 도서관 건물 사이로 붉은 벽돌로 지어진 상경학부 건물 모퉁이가 조금 보였다. 상경학부 건물은 캠퍼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높은 지대에 있었다. 건물 전면에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솟구쳐 있었다. 수령이 100년 혹은 그보다 더 나이를 먹었는지도 모른다. 학생 몇이 은행나무 아래를 오가고 있었고 강의실 열린 창으로 학생들의 까만 머리가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어디에도 그가 없다는 사실 말고는. 그가 없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째서 그곳에 갔느냐고 물어도 여자는 할 말이 없었다. 어디선가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난 말이야, 사계절 중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대학 때 한 교수님이 레미드 구르몽의 낙엽이란 시를 읊어주신 게 계기가 됐다고나 할까? 그를 힐끗 쳐다보며 여자가 물었다. 그래? 어떤 시인데? 잠깐 들어볼래? 응. 시몬, 나뭇잎에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그날 이 길을 함께 걸으면서 시를 읊어주던 감미로운 그의 목소리가 여자의 영혼을 건드렸는지도 몰랐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은행나무를 바라봤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 꼭대기에 매달린 은행잎 하나가 가늘게 흔들렸다. 어쩌면 흔들리고 있는 건 은행잎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인지도 몰랐다.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비에 젖은 낙엽 냄새를 맡으며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내내 잊히질 않았다. 그의 가을이 다 갈 때까지 그는 만날 때마다 은행잎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많던 은행잎이 며칠 사이에 다 떨어져 버렸어. 계절이 바뀌는 게 무섭게 느껴져. 여자는 무섭다는 느낌도 예민함의 일종인가 보다 생각했다. 둘은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무섭게 떨어지는 늦가을부터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은행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던 어느 가을날 그는 여자의 곁을 떠나갔다. 그 생각을 하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도 지금 저 파란 하늘을 보고 있을까? 만약 저 하늘을 보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귓가에서 또 한 차례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하늘이 파랗기만 하고 구름이 없다면 하늘은 피로해서 하늘이기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읊은 사람은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였지.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여자가 말했다. 보들레르답군. 비에 젖은 은행잎을 밟으며 몇 발짝 앞에서 걷고 있던 그가 돌아보며 또 말을 했다. 그거 알아? 뭘? 세상의 수많은 나무 중 가장 오래된 조상나무가 은행나무란 사실 말이야. 이미 고생대의 화석층에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 몇백만 년이 지나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을 멸종시킨 빙하 시대에도 살아남은 신비의 나무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
은행나무가? 음. 영국의 시인 윌리엄 플러머가 읊은 바에 의하면 유럽 쪽 은행나무는 동양의 은행나무처럼 황금빛이 아니고 구릿빛이 난다고 했어. 왠지 나는 구릿빛 은행잎이 상상이 안 돼. 근데 우리 캠퍼스엔 은행나무가 유독 많은 것 같아. 은행나무는 수명도 길지만 깨끗해서 그런 것 아닐까? 또 잎이 노랗게 물들었을 때는 예쁘기도 하잖아. 아참,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유명한 독일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기침약 원료가 우리나라 은행잎을 수입해 만든 거라고 했던 것 같아. 맞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은행잎은 예쁘기만 한 게 아니고 귀한 약재로. 그는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캠퍼스 풍경에 여자의 모습도 함께 사진에 담는 것을 좋아했다. 그 생각을 해서일까? 벼랑간 머릿속에서 가을 캠퍼스 풍경 속에 자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날도 한 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잠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봐. 곧 그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 카메라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가을을 좋아했지만 유독 노랗게 물이 들어있는 은행잎이 떨어지는 늦가을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다. 지금도 그가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중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 하나가 바람에 날리다 활짝 웃고 있는 여자의 머리 위로 내려앉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도 있다. 눈앞에 미술관이 보였다.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미술관에는 늘 새로운 기획 전시와 개인전이 열렸다. 여자는 학부 때 도서관에 앉아 있다가 잠깐씩 밖으로 나와서 그와 함께 미술관을 둘러보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았다. 그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었으나 그림을 좋아하는 그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탓에 나름 그림 감상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이따금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에도 들어가 보았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가격도 비싼 편인데다 왠지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둘은 늘 캠퍼스 안에서만 맴돌곤 했다. 불현듯 여자의 손이 가방 고리에 가 닿았다. 차가운 느낌을 주는 금속 물체는 가슴 따뜻한 그가 여자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검은색 가죽 가방에 달린 은색으로 된 키링에는 You came to me and my painful soul blossomed. 내가 나에게로 와주어서 아픈 나의 영혼을 꽃피웠다 란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와 함께 보낸 첫 밤은 경주에서였다. 이튿날 불국사와 석굴암, 안압지까지 두루 돌아보고 나서 차를 돌려 포항으로 향하는 도로 위를 달렸다. 서울 밤거리에 비하면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포항시가의 밤은 그곳만의 화려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때마침 여름철이라 송도 해수욕장은 밤인데도 사람들로 빼곡했다. 주차장에다 차를 세운 뒤 그는 여자의 손을 잡고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아담한 횟집으로 들어갔다. 횟집이 모래사장보다 1미터 남짓 높은 위치에 있어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밤늦은 시각 호텔로 돌아온 여자는 뜬금없이 애플망고가 먹고 싶어졌다. 하지만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라 그냥 자기로 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접시에 담긴 애플망고를 본 순간 여자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플망고다 하고 소리치며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여자가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떴을 때 그는 곁에 없었다. 시계를 봤다. 아침 5시 반이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애플망고였다. 그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말을 했다. 이른 시간이라 문 연대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고 다녔지. 귓가에서 내가 잠결에 하던 소리가 떠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반드시 애플망고를 사고 말겠어.' 하고 다짐했지 뭐야. 하하하. 여자는 순식간에 애플망고 3개를 몽땅 먹어치운 뒤 티슈로 입술을 닦고 나서 말을 했다. "사실 이 애플망고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의 우주가 먹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애플망고 진짜 맛있다." "그렇게 맛있어?" 난 또 은근히 걱정했지. '맛이 없다고 하면 어쩌나.' 하고.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 여자가 포크로 애플망고 한 조각을 집어 그에게 내밀자 그는 몸을 움찔했다. "왜?" 냄새가." "애플망고에서?" "응." "어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한데 방귀 냄새. 어 뭐야. 한참을 깔깔대며 웃고 나서 여자가 낮게 말했다. "난 말이야, 우리가 첫 키스했을 때 자기 입술에서 애플망고 향이 나더라고." "그랬어? 엄청 불쾌했겠는데?" "아니, 아주 좋았어." 둘은 소리내 웃었다. 한참을 웃고 나서 여자가 말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응, 뭐든." "늘 손에 들고 다니던 자동차 키링 있잖아. 궁금해서." "그랬어? 다른 건 다 버려도 그 키링은 못 버리겠더라고."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버릴 것 같아." "왜?" 키링의 본래 주인이 아버지였거든. 키링에 박힌 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물어보질 못했어. 나중에 어머니한테서 듣게 되었지. "어떤?" "아버지 나이 60이 다 됐을 때 나를 낳으셨거든. 나 자신이 당신께 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여자 역시 그를 떠나보내고 나서 이상하게도 다른 것은 다 버렸어도 그 키링만은 버릴 수가 없었다. 둘은 아주 이상하게 사귀게 되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순간 예보에도 없던 소낙비가 내리고 있어서 여자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우산을 대신해 이마에 얹고 뛰기 시작했다. 그때 큼직한 검정 우산을 손에 든 그가 여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산성비를 그렇게 온몸으로 맞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빨리 이 우산 속으로 들어와요." 그 목소리는 혼을 빼앗길 정도로 매력적으로 들렸다. 흡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매력적인 DJ의 목소리를 연상케 했다. 강의실에서 서로 눈인사 정도는 했으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자가 말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젖었는걸요." "아, 어서요." 그 일련의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고 여자는 얼결에 그가 받쳐준 우산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둘은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돌층계 27개를 내려갔다. 마지막 층계를 밟는 순간 발 하나가 미끄러져 몸이 휘청했다. 그가 재빨리 손으로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가 흰색 승용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때 여자는 자신의 몸을 바라봤다. 감색 바탕에 작고 노란 은행잎이 드문드문 박힌 원피스 자락이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검정 힐은 물에 젖어 번들거렸다. 차 문을 연 그가 말했다. "자, 얼른 타요." 어느새 자동차는 교문 앞을 지나 찻길에 도착했다. 여자가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가 벙긋 웃으며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여자의 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다. 차를 타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레었다. 설렘의 정체는 이상한 예감을 불러왔다. 왠지 이 남자와 가까워질 것 같은 운명 같은 예감이라고나 할까. 자동차가 빨간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추었을 때 그가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벙긋 웃어 보였다. 여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 역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여자는 29살의 새내기 대학생이 되었고 이듬해 동갑내기인 그와 처음 만났다. 경제학을 전공한 그와 국문학을 전공한 여자가 처음 만난 것은 교양 과목으로 듣게 된 동양철학 강의실에서였다. 둘의 공통점은 늦깎이 대학생 신분이란 사실이었다. 여자는 궁금했다. 저렇게 멋진 남자가 왜 늦깎이 대학생이 됐을까? 나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일까? 아니면... 궁금증은 곧 풀렸다. 여자가 늦깎이 대학생이 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으나 그가 늦깎이 대학생이 된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동양철학 강의실은 본관 뒤편에 있었다. 강의실로 향하는 언덕길에는 촘촘하게 심어놓은 철쭉이 하나 둘씩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 길을 오를 때마다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새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담당 교수는 40대 중반 H 교수였다. H 교수는 한 학기 동안 수업 방향에 대해 나름 진지하게 설명했다. 강의 제목은 죽은 철학자들의 살아있는 가르침이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노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한자어 부끄러울 치. 부끄러운 감정은 근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다. 자기를 평가하고 성찰할 때 느끼는 감정이 곧 부끄러움이다. 맹자는 부끄러움을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4가지 감정인 사단의 하나로 보았다. 선비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나라의 부끄러움인 국치이다. 이 말뜻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도자에게 부끄러움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3년 전 어느 날 여자가 출간된 자신의 책을 들고 학교로 찾아갔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학부 때 마음에 새길 만한 교수는 둘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부총장 신분이,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임 교수 신분이 돼 있었다. 여자가 책을 들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부총장실이었다. 그날 부총장은 환한 얼굴로 여자를 반겼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가 오간 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을 때 부총장이 말을 했다. 장쌤, 여유 있으면 책 한 권 더 두고 가시지요. 며칠 후 주임 교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약속한 날에 갔을 때 주임 교수가 강의를 맡아달라고 했다. 글쎄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여자가 머뭇거리자 주임 교수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말했다. 이건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총장님께서 내린 결정입니다. 교재는 장 선생님 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의는 3년간 지속되었다. 학기 초 어느 날 여자는 친구를 만나러 학교 앞 커피숍으로 가게 되었다. 커피숍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었다.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친구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왔다. 갑자기 아이가 열이 심해 병원에 가는 중이라며 다음에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창 쪽에 앉아있던 H 교수가 손을 번쩍 들어 보였다. 하는 수 없이 그쪽으로 갔다. H 교수는 입가에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이상한 말을 쏟아냈다.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대단하다는 말보다 지독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하하하.
주어가 없으니 처음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아리송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자신 말고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학부만 끝낼 줄 알았는데 석박사까지 일사천리로. 정말 지독하십니다. 하하하. 그제야 여자는 부총장이 자신의 책 한 권을 H 교수에게 건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H 교수가 언제 한번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을 사주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는 학부 4년과 석박사 과정을 합해 9년 동안 개인적으로 교강사와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었다. 만학도 신분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교강사와 개인적인 만남은 공연히 불편해지는 게 그 방면의 결벽 아닌 결벽이었다. 네, 감사합니다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며칠 뒤였다. 그날 여자가 찾아가야 할 강의실은 7층에 있었다. 늘 사용하던 203호는 세미나가 열리기로 돼 있다고 조교가 말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7층 버튼을 누르고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멈춰섰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후덥지근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불쾌감을 끌어올렸다.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타는 사람만 있고 내리는 사람이 없어 엘리베이터는 초만원이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천장 쪽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숫자가 바뀌는 것만 바라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잠시 멈췄다. 다시 문이 닫힌 순간 여자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여자가 돌아보자 H 교수가 느끼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다.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일 먼저 7층에서 내려버렸다. 7층 복도는 한산했다. 걸음을 빨리 해 복도를 걸어갔다. H 교수가 따라오면서 말했다. 언제 한번 근사한 곳에서 맛있는 밥을 사드리고 싶은데. 여자는 벌써 같은 말을 3번째 듣게 되었다. 여자의 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맞은편에서 조교로 보이는 남자 둘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H 교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유히 사라졌다. 며칠 뒤 퇴근길에 H 교수와 또 마주치게 되었다. 마주친 순간 H 교수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여자를 노려보았다. 곧 도끼 어린 목소리를 툭 던졌다. 사람의 성의를. 여자는 급히 등을 돌렸다. 순간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상대에게 무방비 상태로 등을 보이는 것이 겁이 났다. 걸음을 빨리 해 걷고 있는데 두려움과 분노가 뒤죽박죽인 감정이 어느새 눈물이 되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여자는 오가는 학생들의 눈길을 피하려고 일부러 교문 쪽만 바라보고 걸었다. 교문을 벗어나는 순간 여자는 그제야 H 교수가 학기 초부터 교무처장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에서 교무처장이란 위치는 대단했다. 교원의 인사정책부터 신입생 선발 과정, 그리고 교수 연구 업적 등을 평가하는 교무 업무 전반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교강사 재임용 여부까지 결정하는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다. 결국 H 교수는 교무처장이란 권력의 칼을 휘둘러 여자의 목을 단칼에 자른 것이다. 상경학부 건물을 막 돌아서는데 여자의 머릿속에서 지난 주말 아이와 글자놀이를 했던 때가 떠올랐다. 엄마란 글자에는 미음이 2개나 있는데 왜 아빠란 글자엔 미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란 단어 끝자리에 빠자의 쌍비읍이
뾰족한 바늘이 되어 여자의 심장을 찔렀다. 엄마, 가르쳐줘. 어째서 그런 거야? 응? 어째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지. 여자는 아이와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아이와 만난 순간 손을 잡으면 아이의 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아이와 만나면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으나 딱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전화로 지금 어디야? 하고 물으면 아이는 밝지도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은 목소리로 비밀이야 하고 대답했다. 어느 땐 층계야 했다. 누구랑? 하고 물으면 이제 내려갈 거야 하고 대답했다. 여자는 아이가 자신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됐지만 뾰족한 방법도 없었다. 여자는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심했다. 목 안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애플망고뿐 다른 어떤 것도 넘기질 못했다. 그날도 여자는 종일 극심한 입덧에 시달렸다. 그가 여자를 데리고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다. 가게마다 진열된 과일은 종류도 다양했다. 사과, 배, 바나나, 파인애플, 석류. 그러나 어디에도 애플망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에도 입덧에 시달린 여자는 자정이 지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잘 익은 애플망고를 정신없이 입속으로 빨아들였다. 눈을 뜨는 순간 애플망고가 눈앞에서 어른거렸고 입안에서는 침이 고인 탓에 여자는 꿈 이야기를 했다. 그는 곧 점퍼를 걸치고 애플망고를 사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이상하게도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는 소식이 없었다. 휴대폰마저 불통이었다. 문자를 보냈다. 가능하면 애플망고로. 그런데 답시는 오지 않았다.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다. 그의 전화였다. 재빨리 휴대폰을 귀로 가져갔다. 그런데 웬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목소리는 경직돼 있었다. 그가 시장 골목을 지나던 길에 갑작스럽게 불어온 돌풍으로 상가 간판이 하필이면 그의 정수리 쪽을 내리쳤다고 했다. 미친 듯이 달려갔을 때 그는 붕대로 머리를 감싼 채 인공호흡기까지 달고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구급대원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망고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만은 손 안에 꼭 쥐고 있었다고 했다. 뇌출혈이 심한 상태인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다. 그의 심장이 점점 불규칙해져 가자 경보음이 다시 울리더니 멈추질 않았다. 의사는 그의 심장이 세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나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잠시 후 제멋대로 움직이던 심장 모니터의 형광선이 완전히 수평이 됐다가 다시 약하게 움직이는 듯 했다. 낮은 목소리로 의사가 말했다. 뇌에서 신호가 잠깐 끊긴 상태인 듯. 그의 휴대폰 마지막 사용 시간은 아침 6시 19분. 실제 수신인과 통화는 하지 않았으나 문자를 남긴 흔적은 있었다. 이른 시간이라 문 연 데가 별로 없네.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는 애플망고는 샀어. 애플망고 말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남겨. 그가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면 자신도 그를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바뀌었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고 싶었다. 아니,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것은 우주 때문이었다. 우주는 그의 우주인 동시에 여자의 우주이기도 하니까.
여자는 처음 얼마가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손발이 되어주며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눈동자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듯 보였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눈빛만 봐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강할 때일 뿐, 요 며칠 사이엔 그가 눈동자로 하는 말을 알아차릴 때도 있지만 못 알아차릴 때가 더 많았다. 그렇더라도 그는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보다는 여자가 밀어주는 걸 더 좋아했다. 그는 병실 밖으로 나가 숲 사이로 나 있는 좁은 산책길을 거닐다 여자가 돌멩이를 발견하지 못해 휠체어가 덜커덩 하고 소리를 낼 때면 어린아이처럼 까르르 웃곤 했다. 그러나 그런 날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의사가 두 번째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두 번째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실로 향하던 길에 복도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말없이 여자의 손에 건넨 건 자동차 키링이었다. 여자는 그 키링을 손에 들고 잠깐 상상해 보았다. 곧 태어날 우주를 안고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그러나 수술 후 의사는 그가 뇌사 상태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놀란 여자가 물었다. 선생님, 뇌사 상태란 용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뇌사 상태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뇌줄기의 기능마저 모두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비가역적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는 외부 자극에 의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기본적인 뇌줄기 반사소견이나 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학계에서 뇌사 상태를 인정하는 순간 사망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 현재 제 남편은 뇌사 상태는 아니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다고 의사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이튿날 아침 의사는 전에 없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말했다. 유감입니다만 어젯밤 뇌사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출석인 전원일치로 뇌사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곧 여자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마치 몸속의 물기를 쥐어 짜낸 듯 보였다. 더 이상 짜낼 물기가 남아있지 않았던지 여자는 입술을 그의 뺨에 갖다 대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빨리 떠날 거면서 난 어떻게 하라고. 또 우주는 여자는 모든 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뱃속의 우주와 자신을 세상 바다에 남겨둔 채 홀로 떠난 건 그의 잘못이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되었다. 대상이 누구든 한껏 비난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자의 눈물이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의 콧등에 뚝뚝 떨어졌다. 여자는 온기가 식어가는 그의 손을 끌어다가 불룩한 자신의 배에 얹어 우주와도 작별케 했다. 잠깐 귀를 기울이고 우주의 심장 소리를 들어봐. 어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여자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주변은 온통
희부연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거라곤 병실 창밖으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뿐. 귓가에서 뇌사 판정은 사망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던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현듯 여자는 자신 앞에 덮쳐온 현실이 뇌사 상태처럼 느껴졌다. 우주는 그가 하늘로 떠난 후 보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우주가 태어난 지 한 달 되던 날 우주 할머니가 찾아와서 우주를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그동안 미루어 오던 논문도 써야 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우주로부터 여자를 밀어내기 위한 너그러움을 가장한 우주 할머니의 작전인 것이었다. 여자는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운 탓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 주민센터에서 문서 정리와 같은 보조 일을 하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도저히 공부라는 게 포기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서울로 온 이후엔 빵집과 카페를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을 마치고 고시원에 돌아와서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으나 매년 입시엔 실패하고 말았다. 6년이 지나서야 겨우 대학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이 묵고 있던 오피스텔에서의 동거를 제의해왔다. 여자는 망설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얼마 후 여자가 들고 간 낡은 트렁크 안에는 주로 헌책방에서 구입했거나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책들만 들어있을 뿐 다른 짐은 별로 없었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여자도 하던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서둘러 식을 올리자고 말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여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부러울 게 없었다. 어느 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여자가 말했다. 자기야, 나 임신이래. 눈을 커다랗게 만들며 그가 말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우리 아기란 말이지? 아들이라고 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우주라고 지었다. 지부집주, 평생 우주처럼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는 매일 밤 우주의 심장 소리를 듣겠다며 자신의 귀를 여자의 배꼽에 갖다 대곤 했다. 여자는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건 더없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아이에 대해 생각한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자신이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느꼈던 모든 걸 이미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고아나 다름없는 자신이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감개무량이란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 것 같았다. 아마도 학위 논문이 통과되던 날이었을 것이다. 여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주를 만나러 갔다. 우주를 만나러 갈 때면 우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가시가 섞여 있는 듯했다. 우주야, 엄마 왔다. 잘난 내 엄마. 우주는 여자와 눈을 마주친 순간 느릿느릿 걸어오면서 힐끗힐끗 할머니 눈치를 살폈다. 여자 역시 선뜻 달려가지 않고 현관에 서서 우주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노력이 필요했다. 여자가 팔을 벌리자 그제야 우주가 달려와서 안겼다. 5살 난 우주는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다. 우주를 안아 높이 치켜들었다. 공중에 들어올려진 우주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며 활짝 웃었다. 여자는 우주 이마에 뽀뽀했다. 우주가 간지럽다며 깔깔 웃었다. 평소 그는 우주를
근사한 놈으로 키우자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 근사한 놈이 어떤 놈인데? 하고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만 했다. 국가나 사회에 헌신하는 큰 사람보다는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곧 근사한 놈이 아니겠어? 멀리 교무처장 집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보였다. 벼랑간 속이 울렁거린 탓에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다. 헛구역질만 나올 뿐 목구멍에서 넘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벽면에 붙어있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 비치는 얼굴은 지나치게 숙성된 애플망고 속처럼 노을했다. 미술관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문을 연 순간 관람객 몇이 보이긴 했으나 조용했다. 바나나와 수박, 참외 등이 그려진 화폭에 시선을 주고 있던 여자의 눈길이 애플망고 그림 앞으로 옮겨갔다. 작가의 이름과 양력, 단체전, 개인전 등의 글이 적힌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애플망고는 다양한 세계를 품고 있다. 파란색은 우울하거나 지나치게 화가 났을 때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붉은색은 생명과 열정을, 완전히 익었을 때 노란빛은 따뜻함 혹은 풍요. 미술관을 나오고 나서 여자는 잠깐 생각했다. 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길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눈앞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여자는 은행나무를 부여잡고 가늘게 흐느꼈다. 한참을 울다 우주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기로 마음을 추슬렀다. 햇살 한 줌이 은행나무 가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여자의 얼굴을 쏘아 눈이 부셔왔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짤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 떨어진 건 키링이었다. 검은 바탕에 은빛으로 된 You came to me and my painful soul blossomed 란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허리를 구부려 키링을 주우며 혼자 중얼거렸다. 빨리 우주에게 달려가서 깊게 안아줘야겠어. 놀라울 만큼 아주 세게. 그런 다음 우주의 귀에다 대고 이 말을 꼭 해줄 테야. 이제 이 키링의 주인은 우주 너야.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 색깔의 애플망고처럼 서늘하고 따뜻하고 가슴 시린 소설이었습니다. 숙명처럼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일까?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나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위로가 되는 말일 듯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망고 알러지가 있는데요. 그 점은 조금 불공평하네요. 하지만 불공평해서 좋은 일도 있더군요. 맨 처음 아주 서툴게 올렸던 박완서 작가의 황혼이 167만 조회수를 기록했거든요. 오랜만에 댓글 링크로도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나들과 함께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